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천장이 낮은 식당에서 점심을 하려는 사람들의 열이 서서히 움직였다. 식당은 벌써 10,000원이고 귀가 따갑도록 시끄러웠다. 카운터 창구에서 스튜의 김이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무럭무럭 나고 승리주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식당 저편의 벽에 구멍을 내어 만든 작은 판매대가 있어 술 한 잔에 10센트로 팔았다.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군. 누군가 윈스턴 뒤에서 짓거렸다. 그는 돌아섰다. 조사국에서 일하는 친구 사임이었다. 친구란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친구란 건 없고 동무만 있다. 그러나 동무 사이에도 남보다 좀 더 친한 동무가 있는 법이다. 그는 언어학자로 신어 전문가였다. 현재 신어사전 제11판을 편집하는 커다란 편집위원회의 일원이다. 그는 윈스턴보다 몸집이 작고 머리통은 크고 툭 튀어나온 커다란 눈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한데 얘기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자네한테 면도날이 있는 거 알고 싶었어. 그는 물었다. 하나도 없어. 나도 사방으로 구해봤네만 한 군데도 없더군. 윈스턴은 죄라도 지은 듯 대답했다.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면도날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그는 쓰지 않은 면도날 2개를 감추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면도날 기근이 들었다. 때때로 생활 필수품인데 당원용 상점에 없을 때가 있다. 그게 단추일 때도 있고 실이나 구두끈일 때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면도날이 없는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남몰래 밀매해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다. 난 6주 동안이나 같은 면도날을 쓰고 있다네. 그는 거짓말을 둘러댔다. 열이 좀 앞으로 나가다 멈추자 그는 다시 사임 쪽으로 돌아섰다. 둘 다 카운터 끝에 있는 찬장에서 가져온 기름기 묻은 쇠 쟁반을 들고 있었다. 어제 포로들을 교수하는 것 봤나? 사임이 물었다. 일을 했었어. 영화로 보게 되겠지. 윈스턴은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하게 말했다. 영화로 보는 것하고 다를걸. 사임이 말했다. 비웃는 듯한 그의 눈이 윈스턴의 얼굴을 훑었다. 그 눈이 꼭 너를 알고 있단 말이야. 뱃속까지도 훤히 알고 있지. 네가 포로 교수형에 왜 구경 가지 않았는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상적으로 사임은 열렬한 정통주의자다. 그는 적의 마을에 헬리콥터가 공격했다든가 사상범의 재판과 자백, 애정성 감방에서의 처형 따위를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얘기하곤 했다. 그와 얘기하려면 이따위 화제를 돌려 될 수 있으면 그가 권위 있고 또 흥미를 갖고 있는 신어에 대해 전문적으로 얘기해야 했다. 윈스턴은 고개를 약간 돌려 그의 쏘아보는 듯한 커다란 시선을 피했다. 멋있는 교수형이었다. 사임이 회상하듯 말했다. 발을 묶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거야. 발을 묶지 말아서 발버둥 치는 걸 보고 싶었거든. 아무튼 죽기 직전에 혓바닥을 쑥 빼물었는데 퍼렇더군. 시퍼래. 그 장면이 나한테 아주 재미있었어. 다음 분요. 흰 앞치마를 두른 고원이 국자를 들고 소리쳤다. 윈스턴과 사임이 쟁반을 조리대 밑으로 내밀었다. 두 사람은 규정 식단으로 쇠접시에 담은 거무죽죽한 스튜, 빵 한 덩이, 치즈 한 조각, 밀크를 타지 않은 승리커피 한 잔, 그리고 사카린 한 알을 얼른 받아들었다. 저기 텔레스크린 아래 빈자리가 있군. 가는 길에 진을 사세. 사임이 말했다. 손잡이 없는 찻잔에 술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로 가득 찬 홀을 헤치고 가 자리를 잡고 쇠판으로 된 식탁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식탁 한 구석에 누가 흘렸는지
구역질이 날 만큼 지저분한 스튜 국물이 떨어져 있었다. 윈스턴은 잠시 숨을 모았다가 진을 단숨에 들이켰다. 기름맛이 꿀꺽 올랐다. 눈물이 찔끔거리더니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다. 그는 스튜를 퍼먹기 시작했다. 스튜란 게 질퍽한 것이 고기라고 넣은 건지 해면처럼 흐물흐물한 붉은 건더기가 들어있었다. 스튜 접시를 다 비우기까지 서로가 말이 없었다. 윈스턴의 좌우편 테이블에서 누군가 오리가 꽥꽥하듯 끊임없이 빠른 말씨로 짓거려대는데 호란의 모든 소란보다도 더 시끄러웠다. 사전은 어떻게 되거나? 윈스턴이 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럭저럭. 난 형용사를 맡았는데 무척 재밌어. 사임이 말했다. 신호 얘기가 나오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스튜 접시를 밀어놓더니 섬세하게 생긴 손으로 한쪽은 빵 덩어리를 다른 쪽은 치즈를 들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몸을 식탁 쪽으로 기울이고 말았다. 제11판이 결정판이지. 지금 이 신호를 마지막으로 손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네. 이 일이 다 끝나면 자네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지. 감히 말하네만 우리의 주 업무가 새로운 말을 창안하는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겠지. 천만에. 우린 말을 하루 수십 내지 수백 마디의 어휘를 없애고 있다네. 뼈만 남도록 잘라내는 셈이지. 제11판에는 2050년도 전에 없어질 말들은 하나도 수록하지 않네. 그는 몹시 시장했는지 빵덩이를 덥석 물고 두어 번 꿀꺽 삼키더니 다시 현학적인 정열로 말을 계속했다. 마르고 시커먼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에는 조소 어린 표정이 사라지고 거의 꿈꾸는 듯 빛나기 시작했다.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물론 버려야 할 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명사에도 수백 개는 되지.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대어도 있어. 도대체 단어란 게 단순히 다른 말의 반대어라면 무슨 뜻이 있겠는가. 한 낱말에는 그 자체 내에 반대어를 이미 포함하고 있네. 예를 들어 좋다란 말을 생각해 보세. 좋다란 말이 있으면 나쁘다란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면 되지. 아니, 오히려 그게 다른 말보다 더 정확한 반대어지. 좋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탁월하다느니 멋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로 하면 되지. 물론 이런 형태의 단어를 이미 쓰고는 있지만 신어사전 최종판에서는 이 어휘 한마디만 남을 걸세. 결국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다만 6개의 낱말로 실제로는 단 하나의 말로 표현되는 거지. 멋있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건 애당초 대형의 아이디어야. 그는 군더더기를 붙였다. 대형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윈스턴의 얼굴에 흥미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사임은 윈스턴이 신어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으로 재빨리 알아차렸다. 윈스턴, 자네는 신어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군. 사임은 맥이 빠져 말했다. 자네 신어를 쓸 때도 구어를 생각하고 있거든. 자네가 타임즈에 몇 번 쓴 기사를 읽어봤지. 괜찮긴 하네만 번역에 불과해. 자네 마음속에는 의미가 막연하고 쓸데없는 의미가 섞여있는 구어에 집착하고 있어. 어휘를 잘라내는 그 아름다움을 몰라. 세계에서 신어만이 어휘가 매년 줄어드는 유일한 단어라는 걸 모르나? 윈스턴은 물론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지만 동의한다는 듯 웃었다. 사임은 흑빵을 한 입 가득 씹으며 말을 계속했다. 신어의 목적이 사고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나? 마침내 우리는 사상주에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세. 왜냐하면 그걸 표현할 어휘가 없어지니까. 필요한 개념은 단 한마디 말로 표현되며 그 낱말은 정확히 정의되어 다른 겉뜻은 없어져 버리고 말지.
제11판에서 우리는 벌써 그 정도로 해놓았어. 그러나 그 과정은 자네나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될 거야. 한 해 한 해 어휘는 줄어들고 그럴수록 의식의 영역도 좁아지겠지. 물론 지금도 사상조에 대한 이유나 구실이 있을 수 없지. 그것은 단순히 자기 훈련이나 현실 통제를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결국 그나마 필요 없게 돼. 혁명은 언어가 완성될 때 이룩돼. 신어는 영사고 영사는 신어야.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덧붙였다. 늦어도 2050년까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가? 글쎄. 윈스턴은 머뭇거리다가 그만두었다. 글쎄, 노동자 외에는 하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으나 이 말이 비정통주의적인 말이 될지도 몰라서 그만둔 것이다. 그러나 사임은 윈스턴이 하려는 말을 알아챘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닐세.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2050년까지는 아마 그 전이 되겠구만. 구어에 대한 지식은 모두 사라질 걸세. 모든 과거의 문학도 없어지고 초서, 셰익스피어, 밀턴, 바이런 이들은 다만 신어역으로만 존재할 거네. 그것도 다른 말로 바뀐다는 정도를 지나 원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변할 거야. 당의 문화까지 변할 거야. 슬로건까지 변할 거야. 자유의 개념이 없어졌는데 자유는 예속이란 슬로건이 있을 수 있겠나? 모든 사상적 토대도 변할 걸세. 실상 우리가 현재 알고 있듯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정통주의는 생각하는 것,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야. 무의식, 바로 그 자체야. 조만간 사임은 증발될 것이다. 윈스턴은 갑자기 이런 확신이 생겼다. 그는 너무나 지적이다. 그는 너무 예리하게 관찰하고 너무 정확히 얘기한다. 당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는 사라질 것이다.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윈스턴은 빵과 치즈를 먹어치웠다. 그의 의자에서 좀 비껴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의 왼쪽 편 테이블에서 그 목소리 큰 사내가 여전히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듯 윈스턴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가 하는 말은 뭐든 옳다고 열심히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끔가다 윈스턴은 어리석은 듯한 젊은 여자 목소리가 선생님 말이 옳아요. 제 의견도 선생님과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 여자가 말하고 있을 때도 쉴 새 없이 짓거려댔다. 윈스턴은 이 사람이 창작국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지만 안면은 있었다. 그 사내는 목이 굵고 입이 두툼한 30쯤 된 남자였다. 그는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힌 데다 그가 앉아있는 각도 때문에 그의 안경은 빛을 받아 윈스턴 쪽으로는 눈이 안 보이고 두 개의 허연 원반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약간 오싹해졌다. 그의 입에서 청산유수처럼 말이 흘러나오는데도 거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활자로 한꺼번에 인쇄하듯 급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 속에서 윈스턴은 얼핏 골드슈타인주의 결정적 제거란 한마디를 들었다. 나머지는 꼭 오리가 꾀꾀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짐작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는 아마 골드슈타인을 비난하거나 사상범과 태업자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거나 유라시아 군대의 피해에 분격하거나 대형 또는 말라바 전선의 영웅을 찬양하거나 할 것이다. 어쨌든 마찬가지다. 그게 무엇이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수한 정통파요, 순수한 영사인 것만은 확실하다. 턱이 위아래로 요란스레 움직이는 이 눈없는 얼굴을 관찰하다가 윈스턴은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니 우스웠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목구멍이다. 그에게서 나오는 건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말은 아니다.
그저 오리 울음처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음에 불과하다. 사임은 잠시 잠잠해지면서 수저로 스튜 국물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옆 식탁의 그 오리소리는 주위가 시끄러운데도 급하게 꽥꽥거렸다. 신호에 이런 말이 있네. 사임은 말했다. 자네도 알고 있나 모르겠네만 오리소리란 오리처럼 꽥꽥거린다는 뜻이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재미난 말인데 반대편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비난의 뜻이고 이 편에 대해 쓸 때는 칭찬이란 뜻이지. 틀림없이 사임은 증발될 것이다 라고 윈스턴은 다시 생각했다. 사임이 자기를 경멸하고 약간 싫어하는 데다 그럴 만한 실마리만 잡으면 자기를 사상범이라고 충분히 비난할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윈스턴은 사임이 증발되리라는 게 슬펐다. 사임에겐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가 갖추지 못한 것은 절제와 무관심과 일종의 우매성이다. 그가 비정통파라고 말할 순 없다. 그는 영사의 강령을 따르고 대형을 존경하며 승리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이단자를 충심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열성으로 증오하고 외부 당원들이 듣지 못한 최근 보도를 증오했다. 그러나 어딘가 그에게는 늘 위험한 분위기가 따라다닌다. 그는 말하지 말았으면 좋은 것을 짓거리고 독서를 너무 많이 하고 미술가, 음악가들의 단골인 카페 체스트넛 트리에 자주 들른다. 성문으로든 불문으로든 카페 체스트넛 트리에 드나들지 말라는 법은 없었지만 그곳은 어쩐지 불길하다. 늙고 불신임 받은 당의 지도자들이 후에 숙청당하기 전에 이곳에 자주 모이곤 했다. 골드슈타인 자신도 10수년 전 여기에 가끔 나타났다고 한다. 사임의 운명을 예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윈스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그가 안다면 당장 사상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사임이야말로 누구보다 확실하다. 열성만으로는 안 된다. 정통성이란 무의식적이다. 파슨스가 오는군. 사임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저 바보 같은 자식이란 욕이 숨어 있었다. 윈스턴과 승리동의 이웃집에 사는 파슨스가 정말 사람들을 해치며 오고 있는데 통통한 중간 키에 머리가 깔끔하고 얼굴은 개구리처럼 생겼다. 35인데 벌써 목과 허리에 두툼한 살이 올랐지만 동작은 민첩하고 소년다웠다. 외모 전체가 꼭 몸집만 커버린 어린아이 같았다. 정복을 입었는데도 푸른 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빨강 머플러를 두른 스파이단 제복을 입고 있는 몰골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의 모습이 떠오를 때는 먼저 바지 무릎팍이 튀어나오고 소매를 팔목까지 걷어올린 꼴이 연상될 뿐이다. 사실 파슨스는 단체 행군할 때나 신체 활동을 할 때 그 핑계를 대고 반바지로 갈아입는다. 그는 그들 두 사람에게 여보게들! 하고 쾌활하게 인사를 하더니 땀 냄새를 풍기며 의자에 앉았다. 그의 불구스름한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지독하게 땀을 흘렸다. 공회당에서 그가 탁구를 치면 배트 손잡이에 물기가 축축했다. 사임은 글씨가 잔뜩 적혀있는 기다란 종이 쪽지를 꺼내 손가락에 볼펜을 끼고 읽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부지런 떠는 꼴 좀 보지. 파슨스는 윈스턴을 툭 치며 말했다. 열심인데? 도대체 무얼 하고 있나 이 사람아. 나한테 골치 아픈 일일 거다. 스미드, 자네를 찾고 있었네. 나한테 줄 기부금을 안 줬어. 무슨 기부금? 윈스턴은 저절로 또 돈 타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월급의 4분의 1을 늘 의연금으로 바쳐야 하는데 그 기부금 내용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었다. 증오 주간을 위한 거지. 집집마다 내는 것 있잖아. 난 우리 구역의 수금을 맡았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굉장한 전시가 될 거야.
역사 깊은 승리동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깃발을 장식하지 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야. 자넨 $2를 내겠다고 했지. 윈스턴이 구겨져 너덜너덜한 2장을 꺼내주자 파슨스는 조그만 수첩에 무식장이다운 태도로 꼼꼼히 적어 넣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 집 애 녀석이 어제 자네에게 고무총을 쐈다면서? 되게 혼내줬네. 다시 그러면 고무총을 아예 뺏어버리겠다고 했네. 파슨스가 말했다. 걔가 처형장에 가지 못해 화가 났던 모양이더군. 윈스턴이 말했다. 그래, 정신만은 좋아. 둘 다 말썽꾸러기긴 하지만 똑똑한 놈들이거든. 걔들이 생각하는 건 스파이하고 전쟁뿐일세. 지난 일요일에 딸년이 대원들하고 버크햄프스테드로 행군할 때 무슨 짓을 한 줄 아나? 다른 계집애 둘을 데리고 대어를 슬쩍 빠져나와 오후 내내 수상한 사람을 뒤쫓았다네. 걔들이 2시간 동안 그 사람 꽁무니를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가멜샴으로 가자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랬대나? 윈스턴은 주춤하며 물었다. 파슨스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이 저게 정보원이라고 믿었지. 낙하산이라도 타고 왔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여기 요점이 있지. 첫눈에 무얼 보고 걔가 그랬겠나? 그 사람이 이상한 구두를 신었거든. 전에 그런 신을 신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그가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7살짜리로는 대단하지 않나? 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 윈스턴이 물었다. 모르지. 그렇지만 이렇게 됐더라도 놀랄 건 없지. 파슨스는 총을 겨누는 신용을 하고 혀로 총소리를 냈다. 좋아. 사임은 종이 조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냥 말했다. 물론 놀랄 것도 없지. 윈스턴은 할 수 없이 동의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파슨스가 말했다. 이 말을 인정이라도 하듯 바로 그들 위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대의 승리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풍부성의 공고였다. 동무들! 열렬한 젊은이의 목소리였다. 동무들 주목!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생산 전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완료된 각종 소비재 생산 통계에 의하면 생활 수준이 작년보다 적어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오세아니아 전역에 걸쳐 자발적 시위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과 직장에서 쏟아져 나와 보도를 행진하면서 깃발을 흔들 때 영영하신 지도로 우리에게 새롭고 행복한 삶을 주신 대영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완성된 통계의 몇 가지를 보면 식량은 새롭고 행복한 삶이란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 구절은 풍부성이 근래 자주 쓰는 말이었다. 파슨스는 나팔 소리에 정신 놓고 있다가 지루함을 참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그 통계 숫자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든 만족할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저분하고 커다란 파이프를 꺼냈는데 파이프는 벌써 꺼멓게 탄 담배가 반쯤 타 있었다. 일주일에 100g씩 주는 토바코로는 파이프를 가득 채울 수 없었다. 윈스턴은 승리연을 조심스레 반드시 들고 피우고 있었다. 내일에야 새 담배 배급이 나오는데 지금 남은 건 4개비 뿐이다. 그는 잠시 다른 소리를 막고 텔레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초콜릿 배급을 일주에 20g으로 올린 것에 대해 대영에게 감사하는 시위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바로 어제 초콜릿 배급을 일주에 20g으로 줄인다고 방송하지 않았는가? 24시간 만에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다.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다. 파슨스는 짐승처럼 둔하기만 해서 쉽게 잊어버렸다. 옆 테이블의 그 눈 없는 사내도
지난주에 초콜릿 배급이 30g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당장 찾아내어 고발해서 증발시키겠다는 듯한 열의로 열심히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사임 역시 이중사고를 통해 복잡한 대로 그걸 잊었다. 그러면 그 혼자만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터무니없는 통계가 텔레스크린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다. 작년에 비해 식량도 늘고 의복도 늘고 집도 가구도 늘고 식사도구도 연료도 배도 헬리콥터도 책도 유아도 모든 게 늘었다. 줄은 건 질병과 범죄와 정신병뿐이다. 매년 매시 모든 사람도 모든 물건도 급히 늘어나고 있다. 사임을 따라 윈스턴은 수저로 허연 국물을 찍어 테이블에 기다란 줄을 그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생활 구조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전에도 늘 이랬던가? 음식 맛이 전에도 늘 이랬던가? 그는 식당을 둘러보았다. 우글거리는 사람과 천장이 낮은 식당, 벽은 수많은 사람의 손때가 묻어 거무죽죽하다. 찌그러진 철제 테이블과 의자, 게다가 너무 좁게 놓아 사람이 앉으면 팔꿈치가 부딪힌다. 수저는 굽고 쟁반은 우그러졌다. 거칠게 만든 흰 술잔은 갈라진 곳마다 때가 끼고 겉면에는 기름기 투성이었다. 질 나쁜 진과 커피, 그리고 쇠냄새 나는 스튜와 더러운 옷 따위에서 나는 냄새들이 뒤섞인 시큼한 악취. 뱃속과 피부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을 빼앗긴 듯한 일종의 반발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옛날엔 이렇지 않았다고 회상할 거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고 양말이나 내의는 구멍이 송송 났고 가구는 찌그러지고 방은 냉랭하고 지하철은 10,000원이고 집은 부서지고 빵은 흙빵뿐이고 홍차는 멀겋고 커피 맛은 더럽고 담배는 모자랐다. 도대체 합성주 외에는 싼 것도 풍부한 것도 없었다. 그래서 물론 몸이 늙어가기도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 때문만도 아니다. 불안과 불결과 궁핍, 끊임없는 겨울 추위, 끈적끈적한 양말,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승강기, 냉수, 거칠한 비누, 부스러지는 담배, 지독히 맛없는 음식, 이런 것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옛날이 지금과 달랐다고 기억할 수 없는데 왜 이따위 것들이 견딜 수 없는가. 그는 식당을 다시 둘러보았다. 거의 모두가 추했다. 푸른 제복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할 거다. 저쪽 편에 딱정벌레처럼 생긴 조그만 사내가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쪽 저쪽으로 조그만 눈동자를 굴려 불안스럽다는 듯 흘깃거렸다. 윈스턴은 생각했다. 이런 몰골들을 보지 않으면 모르리라. 신체형, 즉 청년은 키가 크고 근육이 좋고 여자들은 머리칼이 금발이고 명랑하며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건강하고 가슴은 불룩한 당의 이상형 체구를 모두 가졌으리라 믿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판단하는 한 제1공대 국민의 대부분은 작달막하고 시커멓고 일그러져 있다. 저 딱정벌레 같은 타입이 어떻게 정부기관에 번져가는지 이상하다. 일찍부터 몸이 굳어 뭉뚝한 작은 체구, 다리는 짧고 행동은 잽싸고 눈은 아주 작고 통통한 얼굴은 불가사의한 표정을 짓고 바로 저 타입이 당의 지배체제 속에서 가장 출세한다. 풍부성의 방송이 나팔 소리로 끝나고 징을 울리는 듯한 음악이 나왔다. 파슨스는 엄청난 통계 숫자에 감격했는지 입에 문 파이프를 뺐다. 풍부성은 올해 아주 근사한 일을 했어.
그는 뭐나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스미드, 자네 면도날 가진 것 있으면 빌려주겠나? 하나도 없네. 6주 동안이나 면도날 한 장 가지고 썼다네. 윈스턴이 대답했다. 그래? 그냥 물어본 거야. 미안하군. 윈스턴이 말했다. 옆 테이블의 그 오리소리는 풍부성의 방송 중에는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아까처럼 짓거리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인지 윈스턴은 문득 머리칼이 성글고 얼굴 주름살에 때가 낀 파슨스 부인 생각을 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자식들이 제 어머니를 사상경찰에 고발할 거다. 파슨스 부인은 증발할 것이다. 사임도 증발할 것이다. 윈스턴 자신도 증발할 것이다. 오브리엔도 증발할 것이다. 그렇지만 파슨스는 무사할 거다. 오리소리를 내는 저 눈 없는 사내도 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저 성청의 미로 같은 복도를 잽싸게 뛰어다니는 조그만 딱정벌레 사내들도 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창작국의 검은 머리 여자도 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기준은 말할 수 없지만. 바로 이때 그는 갑자기 공상에서 깨어났다. 옆 테이블의 여자가 몸을 조금 돌려 그를 쳐다봤던 것이다. 바로 검은 머리의 여자였다. 그녀는 옆 눈길로 찌를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곧 시선을 돌렸다. 윈스턴의 등줄기에서 한 줄기 땀이 흘렸다. 발작적인 공포의 전율이 스쳤다. 그것은 곧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불안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나를 보고 있는가? 왜 내 뒤를 쫓고 있는가? 그가 이 테이블에 오기 전에 그녀가 먼저 이 테이블에 와 있었는지 그 후에 왔는지 그는 잘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떻든 어제의 2분간 증오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로 내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크게 소리치는가 어떤가를 알아내려는 것이 틀림없다. 전에 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사상경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조심해야 할 아마추어 정보원임에 틀림없다. 그녀가 자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아마 5분쯤은 됐을 테고 그동안의 얼굴 표정이 흐트러졌을지도 모른다. 공공의 장소나 텔레스크린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혼자 생각에 잠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아주 사소한 일로도 가는 거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혼자 중얼거리는 습성 등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건 없어야 한다. 어떤 때는 얼굴에 석연치 않은 표정을 보이면 그게 곧 처벌감이다. 신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다. 표정죄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 등을 돌렸다. 정말로 나를 쫓아다니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이틀을 계속 그녀가 옆에 있었다는 건 아마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그는 담뱃불을 꺼서 테이블가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잘만 건사하면 일이 끝난 다음 이 꽁초를 또 태울 수 있을 것이다. 옆 테이블 사람이 사상경찰 정보원이고 그래서 나를 3일간쯤 애정성의 감방에 밀어 넣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담배꽁초는 버릴 수 없다. 사임은 종이 조각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파슨스는 다시 짓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던가? 그는 파이프 끝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렸다. 우리 집 애 녀석들이 늙은 장사꾼 여자가 대형의 포스터에 소시지를 싸들고 있는 걸 보고 그 여자 뒤로 살금살금 가서 치마에 불을 붙였지. 지도 기뜨거웠을 거야. 꼬마 녀석들이 고추처럼 맵단 말이야. 안 그래?
요즘엔 이런 식으로 스파이 단원에게 철저한 훈련을 시키거든. 우리 때보다 나아. 걔들이 요즘 지급받는 게 뭔지 아나? 바로 열쇠구멍으로 방 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나팔귀라네. 딸년이 언젠가 밤에 집으로 가져와서 우리 방을 엿듣고는 그냥 귀를 대는 것보다 2배는 크게 들린다더군. 물론 장난감이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얼마나 근사한 아이디어인가. 이 순간에 텔레스크린에서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일과 개시 신호였다. 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승강기로 몰리는 사람들 속에 끼었다. 그 바람에 윈스턴의 담배꽁초는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윈스턴은 일기를 쓰고 있었다. 3년 전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이었다. 큰 정거장 가까운 골목길에서 그녀는 빛도 거의 없는 가로등 아래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한 젊은 여자였다. 한 겹 뒤집어 씌운 듯 분을 하얗게 바르고 입술에 루즈를 빨갛게 칠한 걸 보니 아주 매력적이었다. 거리에는 아무도, 텔레스크린마저 없었다. 그녀는 $2를 불렀다. 나는 여기 이르러 그는 더 계속하기가 거북했다. 그는 눈을 감고 지워지지 않는 그 장면을 떨쳐버리려는 듯 손으로 눈을 가렸다. 힘껏 욕설을 퍼붓고 싶었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싶기도 하고 책상을 차엎고 잉크병을 창문으로 집어던지고 싶었다. 무슨 격렬한 짓이나 소리로든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 기억을 없애고 싶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내 신경조직이다 라고 생각했다. 어떤 순간이든 내 안의 긴장을 밖으로 보이는 증세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몇 주 전 길에서 지나치며 본 한 사내가 생각이 났다. 평범한 당원인가 본데 35이나 40쯤 됐을까? 키가 크고 깡 말랐는데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몇 미터쯤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왼쪽 뺨이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일그러졌다. 그들이 막 스쳐 지나갈 때 또 그랬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하는 것처럼 한순간의 경련이었지만 확실히 습관이 돼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그때 참 불쌍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다니 놀라웠다. 또 가장 위험한 것이 잠꼬대였다. 그건 도저히 어떻게도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숨을 몰아쉬고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자를 따라 문으로 들어가 뒷뜰로에서 지하실 부엌으로 갔다. 벽 쪽으로 침대가 있고 책상에 등잔이 있었는데 심지는 아주 낮추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하실 부엌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노라니 그의 처 캐더린 생각이 났다. 윈스턴은 결혼한 몸이었다. 적어도 결혼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는 아직 결혼 중으로 되어 있다. 지하실 부엌은 빈대가 끓었고 더러운 옷 냄새가 섞여 텁텁했다. 싸구려 화장품 냄새도 났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상당히 동요되었다. 당의 여자들은 화장품을 쓰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못했다. 노동계층만 썼다. 그 냄새가 욕정과 뒤엉켰다. 여자와의 관계는 그것이 인연이어만이었다. 창녀들과의 교접은 물론 금지되어 있지만 가끔 그 규칙을 깨뜨릴 수 있었다. 이 범죄는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사가 달린 것은 아니었다. 창녀와의 관계가 들통이 나면 딴 죄가 없는 한 강제노동 수용소에 5년형을 받는다. 그러니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거다. 빈민가에는 몸 파는 여자들이 우글거렸다. 진 한 병으로 몸을 살 수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 술을 먹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은 완전히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의 한 분출구로서 사창을 은근히 키워주는 경향이 있었다. 단순한 음행은 비밀리 그리고 향락 없이 하층계급과 하는 한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최근 당원 간의 풍기문란이었다. 이것은 대숙청 때마다 예외 없이 자백하는 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당의 목적은 통제할 수 없는 애정을 남녀간에 맺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기도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보다 내밀한 목적은 성행위로부터 모든 쾌락을 제거시키는 데 있다. 사랑뿐 아니라 도색적인 것도 결혼한 사이든 아니든 안 될 일이었다. 당원 간의 결혼은 누구나가 그걸 맡아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원칙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육체에 끌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그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다.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성교는 마치 관장하듯 약간 역겨운 처리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념은 뚜렷하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당원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알게 모르게 주입시킨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청년 반성 동맹과 같은 단체에서 생겨났다. 아이들은 모두 인공수정으로 낳고 공공시설에서 키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당의 이데올로기에는 맞는 것이라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당은 성본능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말살이 불가능하면 그걸 왜곡시키고 더럽히는 것이다. 그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은 당연하게도 보였다. 사실 여자에 관한 한 당의 노력은 웬만큼 성공적이었다. 그는 다시 캐더린을 생각했다. 그들이 헤어진 지 9년인가 10년, 아니 11년에 들어설 것이다. 그녀가 전혀 생각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자신이 결혼했다는 걸 잊고 지내기도 한다. 그들은 겨우 15개월쯤 동거 생활을 했다. 당은 이혼을 허가하지 않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오히려 별거를 권장했다. 캐더린은 키가 크고 금발에다 날씬하고 몸가짐이 세련됐었다. 얼굴 윤곽은 또렷하고 독수리형이어서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누구든지 고상하게 생겼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결혼 후 그녀를 자세히 알게 되자 그녀는 누구보다 어리석고 천하고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머릿속에는 도대체 슬로건밖에 들은 게 없고 전응한 정도가 아니라 당이 주는 건 뭐든 상관없이 받아 삼키는 여자였다. 그는 내심 인간 녹음기라고 그녀의 별명을 붙였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성 문제만 없었더라면 어떻게 참고 견디었을 것이다. 그가 아내의 몸에 손만 대면 아내의 몸은 움츠려들고 굳어졌다. 그녀를 안으면 꼭 나무로 다듬은 조각을 껴안는 기분이었다. 이상하게도 아내 쪽에서 그를 안을 때조차 한편으로는 그를 밀어붙이는 듯한 기분을 갖게 했다. 근육이 뻣뻣해져서 그런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반항도 협조도 아닌 채 마냥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누워있다. 이것이 윈스턴의 가슴을 얼어붙게 하고 나중에는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때라도 둘이서 육체관계 없이 지내기로 합의했다면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를 반대한 쪽은 캐더린이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 우겼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을 했다. 그녀는 때로는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는 듯 아침에 일깨워주기까지 했다. 아내는 그 일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하나는 아이 만드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당에 대한 의무였다. 그렇다. 아내는 대개 이 말을 썼다.
얼마 되지 않아 그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그는 점점 더 심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결국 그 짓을 그만두자는데 그녀도 동의하고 곧 그들은 헤어져 버렸다. 윈스턴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다시 펜을 들어 써내려갔다. 그 여자는 침대에 몸을 던지더니 곧 망설임 없이 지극히 쌍스럽고 징그럽게 스커트를 위로 올렸다. 그는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빈대와 싸구려 화장품 냄새를 코끝으로 맡으며 가슴속에는 그 순간에도 당의 최면 때문에 싸늘하게 굳은 캐더린의 흰 몸뚱이를 생각하며 패배감과 분노로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왜 언제나 이 꼴인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지저분한 씨름을 하는 대신 자신의 여자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나 진정한 연애는 거의 불가능하다. 당의 여자들은 매 한 가지다. 순결은 당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다. 어렸을 때부터의 철저한 훈련으로, 운동과 냉수욕으로, 학교와 스파이단 또는 청년동맹에서 주입시키는 쓸데없는 훈육으로, 강의와 행진과 노래와 슬로건과 행진곡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말살되어 갔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예외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마음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당이 요구한 것처럼 완고했다. 그리고 그가 사랑받기보다 더 바라는 것은 일생에 꼭 한 번만이라도 그 덕성의 장벽을 깨뜨려 보는 것이었다. 쾌락을 주는 성행위는 반역이다. 성욕은 사상죄다. 그가 용케 캐더린을 일깨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를 유혹한 죄를 짓는 셈이다. 어떻든 다음 얘기는 써야 했다. 그는 다시 썼다. 나는 등잔불에 심지를 올렸다. 불빛에서 그녀를 보니 어두컴컴했다가 파라핀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니 상당히 환해진 것 같았다. 그 여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가자 그는 욕망과 공포로 멈칫했다. 여기에 들어온 위험을 절망 속에서 생각했다. 그가 나갈 때 경찰이 그를 잡아갈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에 그놈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나간다면 무엇하려 여길 왔단 말인가. 써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그가 등잔불 밑에서 순간 발견한 것은 그녀가 늙었다는 것이었다. 얼굴 화장을 너무 두텁게 발라서 마분지로 만든 가면처럼 금이 갈 것 같았다. 머리칼은 새치도 희끗희끗했지만 더 비참한 것은 해 벌린 입안이 땅굴처럼 시커멓다는 점이었다. 그 여자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난필로 급히 썼다. 불빛에서 그녀를 보니 적어도 50살은 되었을 늙은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해치웠다. 그는 다시 손가락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마침내 다 쓰긴 했지만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였다. 이 처방은 효염이 없다. 힘껏 욕설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조금 전처럼 솟았다.